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좀 더 무거운 주제인 자궁 내 태아 사망과 태아 곤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남의 얘기 같은 이런 일이 방심하면 생각보다 모든 임신부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마냥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예방책과 더불어 대처 방법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럼 자궁 내 태아 사망과 태아 곤란증에 대한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 사산아라고 하죠. 즉,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하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에서 임신 28주 이후에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통계로 잡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0.5% 정도의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심한 기형아의 발견이 늦어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심한 태아 기형을 빨리 발견하여 태아가 사망하기 전에 분만하거나 임신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과거보다 발생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28주 이후의 사산아는 전체 주산기 사망의 63% 정도를 차지하죠. 사산아 발생률은 2011년 출생아 1000명당 1.96이었고 이중 진통 중에 사망하는 경우는 약 9% 정도였습니다. 그럼 태아의 자궁 내 사망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원인은 약 30%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고 주산기 사망 원인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태아 사망의 가거력이 있다면 재발률은 약 5%이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간주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죠.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알려진 원인으로는 크게 산모, 태아, 태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산모적 원인으로는 고령 산모, 10대 임신, 비만, 산모의 내과적 질병, 흡연, 외상 등이 있습니다. 임신부가 내과적인 질병인 당뇨병, 루푸스, 신장질환, 고혈압, 갑상선 기능장애 및 혈액형 부적합 등이 있는 경우죠. 자궁으로 가는 산모의 혈액순환 장애 또는 영양장애, 흡연 등에 의한 저산소증, 임신 중독증, 출혈에 의한 저혈압, 외상 등이 있는 경우 원인이 됩니다. 둘째, 태아에게 질병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태아 성장장애, 선천성 심장질환, 뇌기능장애, 가수가, 감염, 다태아 등이 원인이 되죠. 셋째, 태반이나 양수 혹은 양막의 원인입니다. 전치태반, 양막염, 양수파수, 양수가소증, 태반조기박리, 탯줄꼬임 등의 제대합병증 등이 있는 경우이죠. 마지막으로 분만 손상에 의한 원인입니다. 난산, 태아곤란증, 자궁 파열, 출혈 가다 등에 의해 생기죠. 이번에는 태아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태아곤란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곤란증이란 자궁 내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할 때 태아에게 위험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응급사항을 말합니다. 태아곤란증의 상과적인 원인으로 태아 성장장애,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양수가소증, 태반 조기박리, 임신성 당뇨병, 양수내 태반 흡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산 및 과도한 자궁 수축, 지나친 산모의 저혈압과 쇼크 등이 있을 때도 태아 곤란증이 오게 되죠.
태아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 주상기 사망률과 이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분만 진통 중에 태아곤란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아곤란증이 오는 이유는 태아, 태반, 탯줄 기능의 약화로 인해 분만 시 태변, 양수의 흡입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또한 태아 자체도 많이 연약하여 잘 발생합니다. 만약 태아가 조산이 되면 임신 주수가 빠를수록 태아곤란증의 빈도와 정도는 심해지죠. 태아곤란증이 있으면 호흡곤란, 태변 흡입, 내성마비 등이 잘 나타납니다. 태아곤란증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며 급성태아곤란증과 만성태아곤란증으로 나누는데요. 급성태아곤란증은 주로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고 만성태아곤란증은 영양분과 산소 모두 부족한 경우 주로 발생하죠. 산소는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며 산소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뇌가 손상되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합니다. 태어나도 숨쉬기가 힘들거나 태아의 신장, 심장 등 중요 장기 기능이 망가져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죠. 급성 태아곤란증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자궁 수축, 태반 조기 박리, 탯줄 탈출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 태아곤란증은 태아 감시 장치로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말기형 태아 심박 감소, 변동형 태아 심박 감소, 급성 지속형 태아 심박 감소로 분류하죠. 말기형 태아 심박 감소는 진통이나 유도분만 등으로 진통을 오래 했거나 자주 오는 자궁 수축 때문에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 태아가 매우 힘들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동형 태아 심박 감소는 원인은 불분명하나 탯줄이 눌려졌을 때 주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급성 지속형 태아 심박 감소가 있는데요. 대개는 진통으로 인해 태아 머리가 압박을 받을 때 오는 것으로 너무 강한 진통이나 또는 산모가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생깁니다. 그리고 만성 태아곤란증은 영양분과 산소가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오는데요. 태아 성장장애, 임신 중독증, 연장 임신, 양수 가소증, 태아의 심장병, 임신성 당뇨병, 가속화 등 만성 질병이나 경화에서 잘 생기죠. 만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온 자궁 수축에서 앞서 말한 말기형 심박 감소가 있거나 또는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비수축 검사에서 무반응이 보이는 경우이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낮은 태아 혈액 pH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태아곤란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태아곤란증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태반에 가능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를 주입하고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여 호흡을 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 공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야 하죠. 만약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촉진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태아곤란증이 있을 때 태아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가 회복하여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죠. 그 이후 몇 분 지나 태아가 힘을 회복한 다음에 분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태아곤란증이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지향절개나 흡입분만을 통해 분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양수의 태변이 있거나 의심되어 전자태아 감시장치에서 태아곤란증이 있는 경우 지향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변 흡입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죠. 태아는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울음을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목과 기관지에 있는 양수나 분비물을 뱉어내야 하죠. 그리고 폐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태아가 건강상의 이상이 있어 힘이 없는 경우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수나 태변을 들이마셔 더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죠. 따라서 태아곤란증이 있는 경우 자궁 안에 더 있는 것이 좋은지 빨리 분만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결정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분만 방법은 태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태아곤란증이 만성인지 급성인지를 고려하고 태아곤란증의 원인을 제거하여 회복이 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주수, 태아의 폐성수, 태아의 체중, 양수의 양, 태아곤란증의 종류와 정도, 분만의 진행 상태에 따라 분만 방법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태아곤란증이 있는 경우 분만 시기도 중요한 결정 사안인데요. 태아곤란증이 있는 경우 36주 이후나 분만 진통 전에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의 정도와 검사 결과에 따라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때 양수양과 태아 안녕 검사가 중요하죠. 조산이라도 자궁 속 환경보다는 태아를 빨리 재앙절개하여 분만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면 분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폐성숙이 가장 중요한데요. 양수로 검사를 하여 폐성숙이 확인되면 태아를 분만시키고 폐성숙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시기를 미루기도 하죠. 태아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 임신 36주 이후에는 응급으로 재앙절개 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기다리다가 태아가 사망하거나 저혈당, 저체온 등으로 저산소증에 빠져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수양이 정상이고 태아 안녕 검사에서 정상이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나 태아 안녕 검사에서 심박속이 없는 경우 진단하게 되죠.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면 약 2주에서 3주 안에 자연 진통이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개는 언제 태아가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죠. 그리고 태아 사망 사실을 임신부가 알고 난 후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 진통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분만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기계적인 방법이나 재앙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임신 주수가 적을수록 진통이 오면 태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진행이 빠릅니다. 그런데 진통이 오지 않는 경우에 촉진제인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제를 사용하게 되죠. 옥시토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임신 주수가 많을수록 진통이 잘 나타납니다. 태아가 사망한 지 3주 이상 오래된 경우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자궁 내 태아 사망은 빨리 진단해야 하며 진단이 된 경우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 태아곤란증과 자궁 내 사망에 대해 알아봤는데 몹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임신 중 태아 내 사망이나 태아곤란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임신 전, 임신 중, 분만 중으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임신 전부터 엽산 복용 및 영양 관리를 잘하고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 사용할 약제도 미리 상의하고 체중 조절과 검조 및 검연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하죠. 또한 임신 전 부인과 진찰을 통해 성매개 질환이나 태아 감염 원인균을 검사하여 치료를 끝내야 합니다. 임신을 시도할 전문의에게 내과 및 상과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병력을 제공하며 필요시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 상담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 초음파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파악하고 염체체 이상 및 기형아에 관련한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죠.
정기적인 산전진찰로 태아의 성장 발육에 관심을 갖고 사산의 가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32주부터 태아 안녕평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나 태아에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절한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산모의 상태와 태아의 건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위험 임신은 36주경, 저위험 임신은 37주에서 38주 사이에 분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오히려 39주 이후에는 사산의 위험이 증가하며 가급적 분만 예정인 이전에 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만 진통 중에는 태아 안녕 검사와 태아 진찰을 철저히 하여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거나 생기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태아 곤란증이나 태아 내 자궁 사망은 드물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걱정이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 이를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본인의 아기가 이러한 위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노력으로 모두 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